며칠 후 수진이 화실에서 나와서 지훈이의 뺨을 때렸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뭔데? 우리 손주한테 손을 대! 그럴 자격이나 있어? 어머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화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영업방이라고요! 영업방해? 네가 한 짓을 만천하에 알리는 게 영업방해야? 네가 우리 민호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지!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30년간 고향집이라는 국밥집을 운영해온 70대 박영자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준 며느리의 배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저는 22살에 남편과 결혼해 부산 전통시장 한복판에서 작은 국밥집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테이블 5개뿐인 조그만 가게였지만 하루 종일 주방에서 땀 흘리며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들었죠. 제가 만든 돼지국밥이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사장님 손맛이 정말 끝내줘요. 어머니가 해주신 밥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아들 민호와 딸 미경이를 키우는 재미로 30년을 일했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가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두 아이가 건실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부는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며 귀한 내 자식들을 키웠답니다. 민호는 어릴 때부터 엄마,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열심히 일할 거예요 라며 의젓했고, 미경이는 오빠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고생 덜어드리자며 오빠를 챙겼어요. 민호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늘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대학교도 서울의 명문대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했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저와 남편이 국밥집 일을 더 열심히 했는데 민호가 엄마 아빠 제가 장학금 받아서 부담 덜어드릴게요라며 성적 장학금을 받아온 거예요. 정말 기특하고 대견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대기업 IT 회사에 취업했을 때는 온 동네가 축하해줬어요. 첫 출근하는 날 새로 산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정도로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진짜 직장인이네. 컴퓨터로 일하는 거 정말 멋있다. 미경이도 오빠 정말 멋있어. 내 친구들한테 우리 오빠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했어. 라며 좋아했죠. 그런데 민호가 취업한 지 1년쯤 됐을 때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와서는 저희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당시 사귀고 있던 수진이가 임신을 한 거였죠. 저와 남편은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직 사회초년생인데 갑작스런 결혼과 아이 소식이라니요. 하지만 수진이를 보니 참 착해 보이더라고요. 미술을 전공했고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하지만 민호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꼭 좋은 부인이 되겠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민호도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 아이가 생긴 걸 어떡해. 둘이 열심히 살면 된다며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민호가 26살, 수진이 24살 때의 일이었어요. 수진은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임신 중에도 주말이면 부산에 자주 내려와서 저희 국밥집 일을 도왔어요. 어머님, 저도 김치 담그는 거 배우고 싶어요. 어머님 김치가 정말 맛있어서 민호 오빠가 맨날 자랑해요. 라며 애교를 부리곤 했죠. 임신으로 몸이 무거운데도 어머님, 저도 국밥집 일 도와드릴게요. 저 이런 거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라며 부지런했어요. 몇 달 후 며느리 수지는 쌍둥이 남매를 낳았어요.
지훈이와 지은이 손주가 하나만 생겨도 기쁜데 동시에 둘이나 생기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희 미경이도 조카들을 무척 예뻐했어요. 어머, 볼살 좀 봐. 너무 귀여워 죽겠어. 언니, 조카들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요. 제가 직장 다니니까 용돈도 주고 싶어요라며 자주 오빠 집에 드나들며 아기들을 돌봐주곤 했죠. 수지는 아이들을 낳은 후에도 자주 부산에 내려와 저희를 도왔습니다. 특히 국밥집이 바쁠 때면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며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도 하고 손님 응대도 했어요. 손님들도 사장님, 며느리 참 예쁘고 착하네요 라며 좋아했죠. 그럴 때마다 저희 부부는 어깨가 으쓱해졌답니다. 이쁘게 잘 자란 손주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도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했어요. 지훈이와 지은이는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들로 자랐고 수지는 서울에서 작은 화실을 열어 미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뻐요. 아이들 교육비도 제가 벌어서 보탤게요라며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지훈이와 지은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부산에 내려왔는데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고 밥도 잘 안 먹더라고요. 민호야, 너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인다. 혹시 몸이 아픈 거 아니냐? 회사 일이 너무 힘든 거야? 아니에요, 엄마. 그냥 프로젝트가 좀 바빠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며칠 후 수진이한테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민호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희 부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가게 문을 닫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갔습니다. 알고 보니 회사에서 야근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던 중 음주운전자와 충돌사고가 난 거였어요. 상대방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서 피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와 허리에 심한 후유증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회사에서도 재택근무를 하게 해주셨는데 걷기가 힘들어서 밖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민호를 보니 정말 많이 아파하고 있더라고요. 다리를 절뚝거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다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민호야, 엄마가 당분간 여기서 돌봐줄게. 국밥집은 미경이가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서울에 올라가 민호를 돌봤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미역국도 끓여주고 몸에 좋은 반찬들도 만들어서 가져다 줬어요. 수진도 옆에서 잘 보살펴 줄 거라고 믿었고요. 어느 날 수진에게 500만 원을 보내며 수진아, 네가 고생이 많다. 민호 좋은 음식 해주고 물리치료비도 쓰고 해라. 그리고 내가 화실 일 때문에 바쁠 텐데 가끔 도시락 배달도 시켜주고라고 했죠. 수진은 전화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정말 잘 돌볼게요. 민호 씨가 꼭 나아서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게요. 어머님 덕분에 마음이 든든해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500만 원을 보낸 지 한 달도 안 돼서 수진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저희 친정 오빠가 사업 실패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졌어요. 원래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혹시 3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올해 안에 꼭 갚을게요.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갑자기 달라니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길래 3천만 원도 없나 싶었지만 수진이 민호를 돌보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기분 상하게 할 수 없어서 보내줬어요. 그래. 대출이자 내는 것보다 낫지? 내가 보내줄게. 그런데 정말 올해 안에는 갚아야 한다고 했죠. 수진은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약속 꼭 지킬게요. 어머님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라며 고마워했어요. 얼마 후에는 어머님, 쌍둥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는데 등록금이랑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둘이다 보니까 모든 게 2배로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요라며 또 돈을 요청했어요.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그런 뜻이었죠. 손주들 교육비라고 하니 또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우리 손주들 대학 간다는데 할머니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라며 또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민호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민호가 컵라면에 찬밥을 말아먹고 있는 거였어요. 민호야, 너 지금 라면 먹고 있니? 다친 몸인데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지. 수진이가 밥은 안 해놨어? 수진이가 화실에서 저녁 수업이 있어서 늦는다고 했어요.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가끔은 이런 것도 당기거든요. 하지만 평소 라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민호가 왜 그런 걸 먹는지 이상했어요. 그 이후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민호의 안색이 점점 안 좋아 보였습니다. 살도 빠지고 기운도 없어 보였어요. 민호야, 너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인다. 혹시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재활치료 받느라 좀 피곤해서 그래요. 너무 걱정이 되어 어느 날 갑자기 서울 민호 집에 찾아갔어요. 미리 연락하지 않고 깜짝 방문한 거였죠. 가보니 수지는 또 화실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나갔다고 하고 민호 혼자 침대에 누워 있더군요. 민호야, 엄마가 너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줄게. 냉장고에 재료 있지? 하고 부엌에 갔는데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도 없고 제가 며칠 전에 가져다 준 반찬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민호야, 내가 지난주에 가져다 준 반찬들 다 어디 갔어? 벌써 다 먹지는 않았을 텐데. 김치도 종류별로 해서 3통이나 가져다 줬는데. 하지만 민호는 고개만 푹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냉장고에는 인스턴트 식품과 컵라면, 그리고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우유와 요구르트만 가득했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도 안 된 그릇들이 쌓여 있고 쓰레기통은 배달음식 용기들로 넘쳐났어요. 이게 뭐야? 집안 정리도 안 하고 분리수거도 안 했네? 수진이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는 다쳤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 거실도 엉망이었어요. 빨래는 널려 있고 신문과 택배 상자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죠. 민호에게 계속 물어봐도 입을 꾹 다물고 대답하지 않더군요. 민호야, 엄마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봐. 수진이가 너 제대로 안 챙겨주는 거 맞지? 내가 보낸 반찬들도 다 버린 거야? 하지만 민호는 고개만 저었어요. 수진한테 전화를 몇 번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요. 그날은 일단 집안을 치우고 민호 밥을 해주고 다른 반찬들도 만들어 놓고 집에 왔어요. 부산에 내려와서 딸 미경이한테 상황을 말하니 엄마, 뭔가 정말 이상한 것 같은데요?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배달음식 시켜 먹는 건 이해해도 아픈 사람이 있는 집에서 냉장고가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언니가 전화도 안 받는다는 게 더 이상해요. 그리고 엄마, 생각해보니까 언니가 요즘 부산에도 잘 안 내려오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한 달 몇 번씩 꼭 왔는데 올해는 몇 번 안 본 것 같아요. 미경이 말이 맞았어요. 수진이 정말 뜸해졌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냥 추측만 하면 안 되니까 정확히 알아봐야 하죠. 미경이와 함께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소형 녹음기를 샀어요. 요즘 나오는 건 정말 작더라고요. 단추만 한 크기였어요. 며칠 후 또 민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갔어요. 이번에는 민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서 가져갔죠. 민호야, 엄마가 갈비찜 해왔어. 많이 먹어서 빨리 나아야 해. 그리고 슬쩍 녹음기를 거실 화분 뒤에 숨겨놨어요. 그런데 제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수진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더군요. 오후 5시였는데
벌써 술을 마신 거예요. 어머님, 갑자기 여기 왜 오셨어요? 미리 연락 좀 주시지. 수진아, 우리 민호 얼굴 보러 왔는데 왜? 미리 연락해야 하니?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좀 피곤해서요. 수진의 얼굴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예전과 달랐어요. 수진아, 너 혹시 내가 며칠 전에 가져다 준 김치랑 반찬들 다 어디 갔는지 아니? 그게 민호 씨가 입맛이 없다고 해서 잘 안 먹길래. 그럼 민호가 도대체 뭘 먹고 있었던 거야? 냉장고에 제대로 된 음식이 하나도 없던데? 민호 씨가 어머니한테 일러 바쳤어요. 우리 생활에 왜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예전 수진이가 아니었어요. 며칠 후 제가 설치한 녹음기를 회수해서 들어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민호와 수진이 평범하게 대화하는 소리였는데 갑자기 수진이 목소리가 차갑게 변하더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는 이제 정말 그 사람이 좋다고. 당신이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이혼해줘. 정말로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우리 애들 생각 좀 해봐.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 부모님께도 불효자가 될 수 없어. 나는 절대 못 해줘. 민호의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애들은 이미 성인이잖아. 요즘 이혼이 뭐 큰일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 예전부터 그 남자가 좋았어. 애들 성인 될 때까지 억지로 참고 산 거라고. 이제 그만 좀 해. 알고 보니 수진이 자신의 화실에 그림을 배우러 온 유명 화가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민호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혼자 참고 있었던 거였고요. 더 충격적인 건 며칠 후 녹음된 내용이었어요. 수진이 그 남자를 집에까지 데려온 거였어요. 야!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야? 당신 와이프가 이혼하고 싶다잖아!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 그 남자가 다친 민호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큰일이야? 당신만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부인이 당신과 살기 싫어한다는데 왜 억지로 붙잡고 있어?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민호는 제발 애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애들이 알면 어떡해요. 저는 절대 이혼 못 해줍니다라며 애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혀서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즉시 지훈이와 지은이한테 연락했어요. 지훈아, 지은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할머니가 너희한테 꼭 보여줄 게 있다. 둘이 집에 오자마자 얘들아, 너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다. 이제 너희도 성인이니까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라며 녹음된 내용을 들려줬어요. 지은이는 처음엔 할머니, 이게 뭐예요? 라며 못 알아듣더니 내용을 이해하고는 울면서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정말 우리 엄마 목소리 맞아요? 우리가 아는 그 엄마가 맞냐고요. 라고 소리쳤어요. 지훈이는 처음엔 아무 말 없이 주먹만 꽉 쥐고 있더니 할머니, 아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응, 너희 아빠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들 때문에 혼자 참고 있었단다. 그러자 지훈이가 무릎을 꿇으며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너무 신경을 못 썼어요. 사실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고 전화 받을 때도 이상하게 조심스럽게 받고 그리고 아빠도 요즘 표정이 안 좋다 싶었는데 단순히 사고 후유증 때문인 줄만 알았어요. 이런 일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은이도 울면서 아빠,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숨기셨어요? 우리도 가족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왜 혼자 감당하려고 하셨어요? 라며 민호를 붙잡고 울었어요. 민호도 결국 미안하다. 미안해. 너희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너희를 지키고 싶어서 그랬어. 내가 혼자 견디면 너희들은 그 끔찍한 진실을 몰라도 되잖아. 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이후 저희 가족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지훈이가 먼저 할머니,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해야 해요라고 말했고,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죠.
지훈이는 수진의 화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어요. 이 화실 원장은 교통사고로 거동 불편한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운 사람입니다. 그것도 상대방을 집에까지 데려와서 아픈 남편을 모욕했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죠. 저도 함께 시위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소중한 아이들을 맡기시겠어요? 가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화실에 아이들을 보내려던 학부모들이 저희를 보고 놀라며 발걸음을 돌렸어요. 세상에 저런 일이 있었다고요? 아이고, 우리 애 여기 보낼 뻔했네요. 학부모들끼리 수근수근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후 수진이 화실에서 나와서 지훈이의 뺨을 때렸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나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뭔데? 우리 손주한테 손을 대! 그럴 자격이나 있어? 어머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화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영업방해라고요? 영업방해? 내가 한 짓을 만천하에 알리는 게 영업방해야? 네가 우리 민우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제! 그 순간 그 바람둥이 화가도 나타났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거들먹거리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남의 건물에서 난리예요? 라고 하더군요. 아, 네가 바로 내 며느리랑 바람핀 그놈이구나. 사람들 봐요. 이놈이 제 며느리랑 바람핀 파렴치한 상간남입니다. 다른 사람 집안 파탄낸 더러운 놈이에요. 제가 큰 소리로 외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그 남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뭐라고요?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라며 허둥지둥했어요. 오해? 증거도 다 있는데 무슨 오해야? 이 파렴치하나? 그는 창피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렸어요. 한편 지은이는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와 지역 맘카페에 수진의 행태를 고발하는 글을 자세히 올렸어요. 수유동 수유하실 원장의 실체를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녹음 파일의 일부와 함께 상황을 설명했죠. 댓글들이 순식간에 폭주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 아이 미술을 배우라고 보낼 뻔했네요.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네요. 당장 신고해야 해요. 더러운 것들. 이런 사람들은 다 벌 받아야 된다니까요. 또 다른 학부모가 저희 아이도 거기 다녔는데 생각해보니 원장이 요즘 수업도 대충 하고 자주 외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라는 댓글을 달았어요. 일주일 정도 계속 시위를 하자 수진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나 봐요. 학부모들이 하나둘 아이들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인터넷에는 악플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수진이 민호 집에 찾아와서 저희 앞에 무릎을 꿇더니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쳤었어요. 그 사람이랑 완전히 헤어질게요. 다시 만나지 않을게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화실이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라며 울먹였어요. 하지만 지훈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용서받을 일이 따로 있어요. 어떻게 그딴 짓을 해놓고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와요? 엄마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어봤자 믿는 사람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없어요. 아빠, 엄마 말 듣지 말고 그냥 이혼해요. 요즘 이혼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요. 괜히 우리 때문에 저런 사람이랑 같이 살지 말고 깔끔하게 이혼하세요. 저희도 저런 사람을 엄마라고 생각 안 해요. 지훈이도 맞아요, 아빠. 여태까지 아빠가 우리 지켜준 것처럼 이젠 우리가 아빠 지킬게요. 그러니까 그냥 저런 사람이랑 이혼하세요. 우리는 괜찮아요라고 했어요. 민호는 애들 때문에 여태까지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는데 손주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드디어 마음을 굳힌 것 같더라고요. 결국 민호가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이 그동안 날 얼마나 만만하게 봤는지 이제 알겠어.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이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더 이상 당신 같은 인간 밑에서 우리 애들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집에서 꺼져.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그놈이랑 가서 잘 살아. 여보,
나 진짜 잘할게. 이번엔 진짜 실수였어. 필요 없어. 너 같은 끔찍한 인간이 나한테 뭘 해줄 줄 알고 내 옆에 계속 두겠어? 너랑 계속 같이 살 바에는 차라리 내가 혼자 사는 게 100번 나아. 그러니까 다신 용서해달라는 얘기도 하지 말고 우리 가족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 그 말을 끝으로 저희 가족들은 수진을 집 밖으로 완전히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절차를 진행했어요. 제가 수진한테 빌려줬던 돈과 녹음 증거들을 근거로 재산 분할도 저희 쪽으로 훨씬 유리하게 처리됐답니다. 그 상간남한테는 상간남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도 받아냈고 그 남자는 평생 상간남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되었어요. 수지는 저희와 이혼하고 나서 어떻게든 화실을 계속 운영하려고 버텼지만 이미 지역에서 완전히 문제 있는 곳으로 낙인이 찍혀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답니다. 인터넷 시대라 소문이 워낙 빠르니까 새로 어디 가서 화실을 다시 차리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 그 사건이 있은 지 벌써 2년이 지났네요. 민호는 꾸준한 재활치료와 가족들의 사랑으로 많이 회복됐어요. 지훈이가 물리치료를 공부해서 아버지 재활을 직접 도와주고 있고 지은이는 심리학을 전공해서 상처받은 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전 며느리 수지는 이혼하고 나서 그 화가와도 1년도 안 돼서 헤어졌나 보더라고요. 아마 그 남자도 수진의 본성을 알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수진이 지은이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다시 가족이 될 수 없겠니? 라고 했지만 지은이가 저희한테 엄마라는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라며 전화번호를 아예 차단해버렸다고 하더군요. 제가 수진한테 빌려줬던 돈은 얼마 전에 민호가 저한테 대신 다 갚아줬어요. 어머니, 아버지 노후자금 아니었냐며 끝까지 받으라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안 받으려고 했는데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지금은 민호도 다시 회사에 나가고 있고 손주들도 각자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가족이 더 단단해진 느낌이에요. 오히려 그 일을 겪고 나서 서로를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기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좋은 모습만 보여줬다고 해도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진정한 가족이란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수진 같은 배신자를 가족에서 제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계속 모르고 지냈다면 우리 가족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가족을 위해 항상 힘내시고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에 속지 말고 진짜 마음을 봐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